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ET급 기출문제 33회 이론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34회에도 내부 통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며, 혹시 이 내부 통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려면 34회 이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부 통제입니다. 국내외에서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분식회계 하니까 이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쁜 말입니다. 회계에 과장을 한다, 즉 회계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하여 정대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로 내부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 제도는 요즘 분식회계 사건, 회계 부정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보장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통제 제도를 의미하게 되며, 내부 통제의 목적은 첫 번째로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두 번째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세 번째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의 5대 요소가 있는데요. 통제 환경, 리스크 평가, 통제 활동, 그리고 정보 의사소통, 모니터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제 환경은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리스크 평가, 위험이죠. 위험 요소를 평가해서 찾아내고 통제 활동에서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며, 그리고 정보의 즉시성이라 그러죠. 정보 의사소통, 필요한 정보가 즉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이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자, 틀린 거네요. 첫 번째, 정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즉시에 제공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여러 유형의 부정처리 및 분식회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해서. 예, 맞습니다. 세 번째, 회계 담당자의 내부 감사 역할을 통한 인력 감축. 정답은 3번이네요. 인력 감축. 이런 의미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4번, 회계 기록 및 증빙 서류의 도난 및 횡령, 변조 등을 제거하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당기 말 대손 중단금 차감 전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채권 잔액을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말 대손 중단금 잔액이 1,000원이 있네요. 그래서 이월된 게 전기 이월된 대손 중단금 잔액은 1,000원입니다.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 500원이 당기에 대손 확정되었네요. 일단 대손 중단금이 1,000원이 있는데 매출채권 500원이 대손 처리되었습니다. 대손 처리해 보겠습니다. 대손 중단금 넉넉하니까 차빈이 대손 중단금, 그리고 자산이 없어졌죠. 매출채권 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손 중단금 잔액은 500원이 되겠죠. 왜? 전기말에 1,000원이 있었는데 500원을 꺼내 썼습니다. 두 번째, 당기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1,500원이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하게 되면 차빈이 대손상각비 1,500원, 대빈이 대손충당금 1,5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제 2,000원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첫 번째였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원이 있었는데 새로 설정한 금액이 1,500원이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 단기말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4,200원이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순장부 금액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은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것이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순장부 금액이 4,200원이라 그러네요. 그대로 적었고요. 두 번째, 현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채권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매출채권은 얼마이어야 됩니까? 요것이 2,000원이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6,200원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따라서 매출채권은 6,200원이 되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매출채권 순장부 금액은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한공의 결산일 현재 실지 재고 조사에 따른 기말 재고액은 180만원이다.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이 180만원이 있다 그러네요. 동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재고자산 내역이 미반영되어 있다. 지금 180만원 있는데 이 자료들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자, 이 내용 아마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착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미착품은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배에 실어만 주면 내게 됩니다. 지금 운반 중이니까 이미 배에 실려 있겠죠. 따라서 이 미착품은 내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이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자산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시송품은 최흠분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시용 판매라 그러죠. 매입자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팔린 거고, 매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것은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적송품은 서점을 연상하면 쉽습니다. 나는 출판사고 서점에 위탁 판매를 하게 되겠죠. 팔게 되면은 그게 서점에서 팔렸을 때 내 재고자산에서 빼게 되는 겁니다. 위탁 판매죠. 출판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탁자, 서점입니다. 수탁자가 판매한 것은, 소비자에게 판 것은 내 재고자산에서 제외되어야 되겠죠. 팔렸으니까. 하지만 수탁자, 서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내 거죠.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 상품입니다. 할부 판매는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내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 180만원이 있다 그랬죠. 180만원 있는데 감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의 수입상품 35만원 선적일이고 이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그러네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수입입니다. 구입하고 있고 상품이네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운송 중이니까 이것은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의 수입상품,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해야지 내게 됩니다. 도착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네요. 현재 운송 중에 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방문 판매 고객에게 일정 기간 사용 후, 그러니까 이것은 시용 판매가 되겠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상품 15만원을 인도했으나 결산일 현재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 그러니까 먹고 있는 사람이 고객이 아직 사겠다 이런 말이 없네요. 그러면 당연히 내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금액은 35만원에 15만원, 50만원이네요. 기존에 180만원이 있었죠. 180만원에 또 50만원을 더하면 23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자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인가? 종계등 원장 1분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전기 2월이 600만원, 그리고 4월 5일날 퇴직금 지급했네요. 결산 정리사항 퇴직급여 충당 부채, 새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300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날짜별로 메모해 두었습니다. 1월 1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전기 2월 된 게 600만원 있었습니다. 4월 5일날 퇴직급여 충당 부채 200만원 보통 예금이 되겠죠. 분개를 하게 되면 어떤 거 이게 되겠네요. 4월 5일 보통 예금 200만원 돼 있잖아요. 계정 과목이 T자 계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T자 계정에서 계정 과목이 여기 있죠. 반대편에 와야 됩니다. 보통 예금 200만원이 되고요. 상대편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600만원에 또 200만원을 꺼내어 썼으니까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결산입니다. 분개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3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입니다. 300만원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입니까? 자,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기말에 300만원을 추가로 설정했죠. 그러면 퇴직급여 추계액은 700만원이 될 수밖에 없네요.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5번 다음 대화 내용을 토대로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임 과장, 채무사관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네요.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네요.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주당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천원짜리를 얼마로 발행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많은 2배로 발행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2배로 발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죠. 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5천원짜리를 7천원에 한 주만 발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액면가 5천원, 발행 주식수 한 주,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원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현금은 얼마 받았겠습니까? 7천원 받았지 않겠습니까? 왜? 5천원짜리를 7천원에 발행했고, 그리고 나머지 2천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2천원이 됩니다. 이런 분개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고요. 자산 증가되고, 자본금이 증가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증가될 겁니다. 이런 결과가 야기되겠네요. 첫 번째, 자본금이 증가된다. 예, 자본금이 대변에 증가됩니다. 답은 맞습니다. 두 번째,
자본 잉여금이 증가된다.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자본 총액이 증가한다. 그렇죠? 자본 항목 5가지가 있었죠.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증가되겠죠. 왜? 대변에 자본 항목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 나, 다가 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주한공의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018년 결산 정리 후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이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는 TAT 2급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출제되는 문제이니 잘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 날 취득했고요. 무엇을? 차량 운반구를. 취득원가는 120만원. 이 120만원 중에 정부 보조금을 40만원 현금으로 수령했네요.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 정액법을 사용하네요. 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되겠죠. 자, 이 전체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고 보조금 처리입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기계 매입자금 40만원을 지원받아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물론 우리는 차량 운반구를 구입을 하였지만 기계장치를 구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40만원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상대 계정은 정부 보조금이 됩니다. 40만원. 이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에서 차감입니다. 보통예금 코드가 103번이죠. 103번인데 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은 104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40만원이 들어왔지만 빼버리는 겁니다. 내 돈은 없는 걸로 치겠단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기계장치 120만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보통예금 계좌에는 정부 보조금 4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1번에서 있었죠. 자, 일단 기계장치 얼마짜리 구입을 했습니까? 120만원짜리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 보통예금에서 120만원 지급되었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 1번에서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에서 차감되었던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40만원 보통예금 차감해서 상대 계정으로 옴으로써 상계 처리가 되겠죠. 없어지게 되고 다음입니다. 자, 이 기계장치 120만원 중에 80만원은 우리 회사 거지만 40만원은 정부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보조금 40만원인데요. 이 40만원은 기계장치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돈은 얼마? 기계장치는 80만원이 되겠죠. 다음 결산일 기계장치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0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계장치와 그리고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각각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계장치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80만원이었습니다. 80만원. 그리고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얼마? 1년에 16만원. 그래서 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가 16만원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정부 보조금 따로 해줘야 됩니다. 40만원입니다. 5, 8, 40.
따라서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가 8만원 빼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됩니까? 24만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에서 차감했던 게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상계 처리로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이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에서 차감한 거, 이것도 감가상각이 일어날 때마다 상계 처리되겠죠. 자, 일단 1년차에 기계장치에서 상각된 금액이 8만원입니다. 5년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되면 총 40만원이 다 상각되어서 이것들도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각이 일어난다는 거.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서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 자산의 자산을 따로, 그리고 국고보조금 상각도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취득원가,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80만원이었습니다. 80만원, 40만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았죠. 그 중에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였습니까? 기계장치는 16만원이었죠.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체는 얼마? 16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감가상각 누계액이 24만원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감가상각 누계액 24만원에는 무엇이 정부 보조금이 있었죠. 이것은 두 번째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서 구입했을 때 여기서 상계 처리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된다? 1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64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사실 TAT 2급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산 세부 2급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가끔 나오지만 우리 TAT 2급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오니 이 부분 꼭 정리하셔서 이번 주말에 시험 응시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자, 다음의 결산 정리를 반영하지 아니한 주항공의 당기 순이익은 45만원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반영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은 40만원입니다. 45만원입니다. 반영했을 때 당기 순이익이네요. 우리 34회 때는 영업이익을 물어봤는데 이것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면 됩니다. 임대료 미수니까 자산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승급보험료 자산이죠. 더하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문제는 감가상각비죠. 비용이 계산이 안 되었으니까 비용을 하게 되면 비용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마이너스가 되네요. 부채가 아니라 비용이라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지 당기 순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반영 전 당기 순이익은 얼마? 4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2만원, 4만원에서 6만원, 부채는 없었고 비용이 있었네요. 얼마? 3만원. 그러면 48만원의 새로운 당기 순이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항공의 회계 연도 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 미수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자료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초에 7만원이 있었고요. 당기 현금 매출액이 4만원 있었네요.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액 19만원을 회수했고요. 외상값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기 총 매출액입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얼마치를 샀는지 한번 봅니다. 자, 기말 매출 채권인데요. 기초 매출 채권 있죠? 이거 당연히 돼야 되겠죠? 다음 총 매출액이 있습니다. 총 매출액 29만원치를 샀네요. 샀는데
이 29만 원 중에서 현금으로 4만 원을 산 게 있죠. 외상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 매출액은 당연히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액이 있네요. 얼마? 19만 원 회수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13만 원이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외우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초 플러스 단기 총매출액 이거 마이너스 기말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 이거 두 개 다 했는데 얼마입니까? 3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단기 총매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4만 원을 샀으니까 실제로 외상으로 구입한 돈은 얼마? 4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32만 원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9만 원을 외상값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기말 매출 채권은 13만 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기초에 이만큼 있었고 그리고 단기 총매출액이 29만 원인데 이 중에서 4만 원은 뭐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외상으로 판 것은 2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 다 하면 31만 원이 되고요. 31만 원 맞나요? 다시 32만 원이죠. 요게 25만 원. 29에서 4만 원을 빼니까 25만 원. 25만 원에 7만 원을 더하니까 32만 원입니다. 그런데 외상 매출금을 19만 원 받았죠. 남아있는 것은 13만 원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 문제는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과세자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입니다. 공급가가 아니라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의 합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입니다. 즉 법인 사업자는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인과 제조업은 간이 과세자 적용해서 배제됩니다. 즉 법인이 4,800만 원 미만이든지 제조업이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안 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 납부. 그러니까 1월 25일이 되겠죠.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정고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징수하는데요. 간이과세자 신고 납부는 1회고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연유예가 되겠죠. 왜? 일반과세자는 예정 신고한 다음에 확정 신고하잖아요. 그때 납부하게 되겠죠. 1년에 2번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제가 있습니다. 해당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 납부가 면제가 된단 말입니다. 요거 3천만 원 미만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예전에는 2,500만 원인가 그랬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체크하셔서 알아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렇죠? 법인 사업자와 제조업은 간이과세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간이과세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간이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가 있죠. 간이과세가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얄팍한 수라 그럴까요? 내가 이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하다가 신규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되었습니다. 1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잽싸게 일반과세로 바꿨다가 부가세 환급 받겠죠. 1,000만 원 했다가 다시 잽싸게 간이과세로 하면 부가세만 빼먹겠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까지는 간이 과세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2번은 틀렸고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2018년 2기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돈만 더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 공급의 간주 공급이죠. 특례 간주 공급. 재화의 간주 공급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특징 세금 계산서 교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건별이란 말이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하는데 대신에 부가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팔았다 치고 부가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건별이 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가 과세입니다. 그리고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최초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 접대를 하더라도 내가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것을 접대를 했어요. 이런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것을 거래처에 선물했다. 이런 것들이 간주 공급 대상이란 말입니다. 자가 공급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적인 공급 요것들은 34회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 판매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견본품은 포함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견본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토지의 임대죠. 임대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인 사용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대표자 개인적인 사용분이니까 이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원가인데 요거 시가가 있죠. 시가로 과세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6천만원과 500만원을 더하니까 6,500만원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네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분납할 수 있다. 부가세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혼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에 나오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로 납부가 됩니다.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내가 사업체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겠단 말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발급해서 이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주사업장에서 납부하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번 맞는 말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많이 혼돈을 하십니다. 체크하셔서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에게서 1만원 공제하죠. 예, 부가세도 그렇고 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깎아주죠.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는 맞았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 시기에 관한 문제네요. 자, 제가 메모를 조금 해두었습니다.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입니다. 일반 판매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되고요. 시용 판매,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서 먹어라.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되며 위탁 판매입니다. 내가 출판사고 서점에 위탁해서 파는 경우죠. 투탁자가 즉 서점이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상품 등의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품을 인도한 날 팔린 거로 보고 수입 시기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인 경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용역이 완료된 날 수입 시기로 봐야 됩니다.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 현금을 인출한 때 수입 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인적 용역의 제공입니다.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기로 한 것은 7월 5일이고 그리고 완료한 날은 7월 3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수입 시기로 한다? 7월 3일입니다. 두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이 돈 받기로 한 날과 용역이 완료된 날이 있다면 둘 중에 빠른 날을 수입 시기로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금융보험에서의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 돈을 받은 날이 되겠죠. 받는 날. 임대, 빌려주고 발생하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취급일이 정해진 것. 자,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임대하고 달세 받게 됩니다. 취급일이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날이 수입 시기가 되고 임대하여 그리고 취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취급받은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같은 것을 빌려주고 매월 25일 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급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5일을 수입 시기로 바란 말입니다. 그런 말이 되고 그리고 건물을 빌려줬는데 매월 받기로 했는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돈 받은 날, 그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자,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시용 판매, 먹어보고 사서 쓰라.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이다. 아니죠. 상품을 인도한 날이라 아니라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됩니다. 1번 아닙니다. 금융보험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로 수입한 날이 수입 시기다. 그렇죠. 실제로 받은 날이 수입 시기입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인적 용역은 용역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다. 자, 이거는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자산의 임대 소득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 아니죠.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날이 되며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4번 같은 경우는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날이 되고 그리고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씨의 2018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 규정에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에 관련된 거 먼저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입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상장사입니다. 상장사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는 10억 이상입니다. 자, 이 10억 이상도 대주주의 기준도 2020년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거 알 필요가 없죠. 지금이니까.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게 뭐가 된다?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을 말하게 됩니다. 비상장사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모두 과세하게끔 되어 있는 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분 체크하시고요.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근로소득 금액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자소득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답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빼고요. 상장 주식이네요. 그리고 양도차익인데 소액주주,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지만 소액주주는 비과세였죠.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떤 거 나가 되겠죠. 2600에 350 더하면 2500에 350을 더하게 되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잘못했네요. 근로소득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음 은행 이자 소득 100만원은 분리과세죠.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할 이유가 없죠.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 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랍은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소액주주도 비과세라 그랬습니다. 빠지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2,5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납은 설명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자 소득은 어떻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은 100만원이니까 빼면 되겠죠. 자, 다음 1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4번. 자,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종합소득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해 두었는데요. 소득세법 70조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예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는 그 종합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및 제 127조 나목에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항을 적용하여 다 항목의 소득은 위약금, 배상금, 그리고 배상금이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어떤 거 위약금이라든지 배상금인데 이 위약금, 배상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이 해당된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다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정신고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위약금, 배약금, 배상금이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종합과세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틀린 거네요. 첫 번째,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시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 안 되죠.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만 또는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예, 2번 맞습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한 달 늦춰줍니다. 6월 30일까지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과세표준이 없다 하더라도 결손,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사업에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이 문제를 모르면 우리 원천징수를 못하죠. 기본공제 대상, 자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맞죠? 34회도 나왔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번 틀렸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소득세법 53조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장애 완치죠. 사망과 장애 완치는 정확하게 정확한 문구는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망과 장애인 완치는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53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은 사망과 장애 완치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내가 1월 달에 쭉 사망과 장애입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장애를 받았다 쳐요. 장애이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언제? 5월 3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일이면 언제입니까? 5월 2일날 상황입니다. 5월 2일날은 생존에 계셨고 5월 2일날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방금처럼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5월 3일날 사망했을 경우에 소득이 물론 없습니다.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전일 5월 3일날 사망했기 때문에 5월 2일날 올해는 생존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살아 계신 걸로 보겠단 말입니다. 올해까지는 해주겠고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2일까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일이니까 앞날이니까 앞날에 장애가 있었고 그러면 그날의 상황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도 추가 공제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85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장애인이면서 소득은 없습니다. 자, 5월 3일날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아버님이 사망했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긴 안 좋네요. 하지만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일까지는 생존해 계셨습니다. 첫 번째 5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따지겠단 말입니다. 첫 번째 기본공제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로우대 공제됩니다. 왜? 85세니까. 세 번째 장애인 공제도 되겠죠. 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아니라 사망과 장애는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렇죠. 인적공제할 때 장애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직계 비속은 자식을 말하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으로 본다. 직계 비속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누구였습니까? 배우자입니다.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요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자, 2020년 변경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 내용 중에서 부가세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면세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음식점 개인 4억 원 이하 109분의 9입니다. 그리고 과세 유흥장도 102분의 2인데 이게 사실은 2019년에 종료되기로 했었는데 202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체크하셔서 알아주시고 두 번째,
대손색 공제 범위의 확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며 여지까지는 5년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고 공급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로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입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특히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해둔 거 있죠. 이것들은 충분히 이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메모하셔서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화 및 세분화입니다. 왜 우리 수정신고할 때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세분화되었습니다. 어떤 거? 수정신고. 자, 1개월 이내는 90%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10%가 되겠단 말이죠. 90% 깎아주니까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75%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25%,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50%,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이내는 30% 감면, 그리고 1년에서 1년 6개월은 20% 감면, 1년 6개월에서 2년 이내는 10%를 깎아줍니다. 납부세 곱하기 10% 감면이란 말은 90%를 납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거 올해 세분화되었습니다. 체크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기 바라며, 왜냐하면 이렇게 변경된 게 있으면 그 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수정신고고요. 기한 후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이것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주로 시험은 이게 많이 나오죠. 무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필기시험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 기한 후 경과입니다. 1개월 이내는 50% 무신고했을 때, 1에서 3개월 이내는 30%, 그리고 3에서 6개월까지는 20% 됩니다. 자, 이거는 2020년 변경 부가세 부분이니까 체크하셔서 알고 계셨던 분은 그대로 익혀주시면 되고, 혹시 놓치셨던 분이 있다면 특히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물론 이것은 어떻게 되었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1군형이 마지막이었는데 2년 연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영상은 에코를 넣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그동안 오셨던 분들 중에서 에코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목소리입니다. 에코가 안 들어간 목소리가 집중이 잘 되시면 엄지척 해주시고요. 아니다, 에코 들어간 목소리가 집중이 잘 된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이게 집중이 잘 안 된다. 하신 분은 엄지를 아래로 좀 내려주시고, 아니다, 에코 안 들어간 게 이게 날카롭지 않은데 훨씬 집중이 잘 된다. 그러면 엄지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만들고 싶은데요. 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에코 안 들어간 목소리, 이 목소리가 집중이 잘 되시면 엄지척, 그리고 아니다, 예전에 들어본 여기까지 들어온 목소리 에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훨씬 공부하기 편하고 좋다 하면 엄지 아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서 엄지척이 아니라 이 에코 들어간 거 제가 이 영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33회의 이론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인턴시험 열광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아울러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글 올려주시고요.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